네, 여러분들 다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으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준수업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것도 나오죠, 그쵸? 가장 중요한 암기가 많은 포인트인 생물의 5개 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식물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 광합성에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두 파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물의 다양성부터 보면 사실 여기 파트는 뭐 암기할 게 많거나 뭐 외워야 될 게 많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수와 개체 수를 둘 다 따져주시면 돼요. 하나만 따지지 마시고 반드시 둘 다 따지시면 되고, 얘네를 둘 다 따졌을 때 애매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나오지도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안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변인데, 변이란 건 뭐죠? 반드시 같은 종이어야 돼. 같은 종류. 같은 종에서 생김새나 특징이 다른 것들을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생태계나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더 안 할 거고, 제가 넘어가는 개념들은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이는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같은 종류의 생물이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생물, 요게 포인트예요. 종이 같아야 되지 종이 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종 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면 종이 다 사람으로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 내에서 외모가 다른 게 변이지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랑 비교하면 변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에 대해서 살짝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1번 보시면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한 게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생물의 어떤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 높이 차오르면 키가 매우 큰 생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불이 막 맨날 나요. 불이 맨날 나면 키가 큰 생물들은 연기는 보통 위로 떠서 죽어버리게 될 텐데 작은 사람들은 연기를 마시지 않아서 살아남겠죠, 그렇죠? 변이란 건 절대적인 건 없고요. 항상 상황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멸종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이가 나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변이와 적응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반드시 뭐가 먼저예요? 변이가 먼저입니다. 변이가. 적응은 그 다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양한 변이가 우리가 환경이 선택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양한 변이가 미리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막 변이들이 생겨나요. 변이들이 생겨나다 보면 환경이 그 변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환경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 변이를 가진 친구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종에서 특정 개체들만 살아남으면서 종이 분리되거나 혹은 뭐 특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막여우. 사막여우가 사막에 가서 귀가 커진 게 아니라 귀가 커진 애들이 가서 살아남아가지고 자연이 뭐란 겁니까? 사막여우의 형태를 선택을 해서 지금은 사막에서 사막여우의 형태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5개의 분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말이 아직 어색한가요? 이렇게 여기 개가 어디서 나온 거죠?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그래서 가장 상위 티어의 분류 체계죠.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넓은 범위의 분류 체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물을 나누는 단위, 5개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핵 생물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표시하고 언급하는 것들을 위주로 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생물의 5개의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먼저 외우는 거는 너무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가장 이로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생물들의 예시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생물들의 예시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징을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각각의 생물을 기억을 하면 이렇게 역으로 유추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특징을 보고 얘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원핵 생물부터 가겠습니다. 원핵 생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세포에 뭐가 없다? 핵이 없죠. 그렇죠? 세포에 핵이 없는 생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이 없다는 건 유전물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핵이 이렇게 동그란 막으로 감싸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막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핵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원핵은 요걸 기억한 다음에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라고 써있죠? 제가 각종 세균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세균들이 여기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 모양으로 모여서 사는 세균,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있고요. 대장균도 있고 젖산균도 있습니다. 얘네는 다 뭐예요? 얘네 다 세균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이 세균들은 매우 작고요. 제가 포도상 구균 이렇게 4개를 여러 개, 4개가 아니라 한 10개를 거의 붙여서 그렸는데 이렇게 붙여 그리는 거랑 상관없이 항상 얘네는 각각의 세포 하나가 세균 한 마리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는 애가 또 누가 있을까요? 세포벽이 있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식물이 세포벽이 있죠. 그렇죠? 식물이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들과 식물은 막 빠르게 움직이거나 다이나믹하게 몸을 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벽 때문에 세포가 마음대로 못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에서 이 남세균을 기억을 할 텐데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색깔이 겹치면 헷갈리니까 이거 다른 걸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은 제가 여기 그어놨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놨죠. 그쵸? 그어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원생생물계는 원생생물계는 더군다나 특징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본 수업 때 원생생물 뭐라고 했었죠? 원핵생물, 균류, 식물, 동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나머지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은 게 아니라 분류가 안 된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특징을 외우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친구들, 이 예시들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메바, 집신벌레, 긴, 미역, 다시마. 얘네들은 뭐랑 헷갈리냐면 원핵이랑 헷갈리고요. 요 아래 것들은 누구랑 또 헷갈려요? 식물이랑 헷갈려요. 하지만 식물과 원핵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 사진도 문제에서 볼 때마다 자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는 광합성을 할까요? 정답은 광합성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벽에 써 있는 것 좀 잠깐 볼게요. 단세포는 제가 균류까지 얘기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먼저 얘기할 건데 광합성에 보시면 원핵생물은 남세균, 원생생물은 미역, 핵함 이런 것도 써놨지만 뭐 김이나 다시마 같은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세 파트의 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네 말고는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식물계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는 걸로 하고 균계로 가겠습니다. 균계. 근데 균계는 뭐가 어렵냐면 이게 단어가 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왜 그래요? 제가 여기도 형광펜으로 칠해놨죠. 그쵸? 이 원핵생물의 이 세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곰팡이 균자, 얘는 세균 균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네는 곰팡이나 버섯. 근데 사실 버섯도 곰팡이가 되게 뭉쳐서 커진 거지 버섯과 곰팡이가 별개가 아니라 그 곰팡이의 종류들을 전체적으로 다 균류다라고 생각하시면 균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세 개의 특징이 있는데 몸이 가만 보면 곰팡이들은 확대해 보면 옛날 사진에 이렇게 돼서 끝에 뭐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돼서 뭐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돼서 뭐가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거대한 풀처럼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처럼 되어 있다 해서 곰팡이 균자 실사자 써서 균사해가 이제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환경을 확대해서 봐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곰팡이는 햇빛이 밝은 데서 잘 자라요? 아니면 어두컴컴하고 습한 데서 잘 자라요? 어두컴컴하고 습한 데서 잘 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광합성을 못합니다. 왜? 어두컴컴하고 습한 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광합성이죠. 광합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비에너지를 가지고 막 포도당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죠. 그쵸? 요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포자입니다. 이 포자는 뭘까요? 이 포자는 여러분들 식물에서 우리가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앗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땅에 심어지면 또 자라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는 씨라고 부르지만 사실 어려운 말로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라고 하는데 이거의 균류 버전이 포자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식물의 씨앗은 훨씬 크고 딱딱하죠. 그렇죠? 하지만 균류의 포자는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말랑말랑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와 텍스처, 그러니까 이제 질감 또한 둘 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뭐 버섯과 곰팡이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은 제가 특히나 동물은 할 말이 없고요. 식물도 크게 따질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헷갈리는 건 이렇게 생소한 풀 이름, 쇠뜨기나 우산 이끼, 이끼면 원생생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이끼들이 원생생물계에 속하지만 이 우산이끼는 특별히 식물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계에 요거 해면이 뭐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산호초가 동물이에요. 동물. 산호초가 동물인데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의문을 가질까봐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언급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단세포 얘기를 봐야 되는데 단세포에는 원핵생물의 대부분이 단세포예요. 여러분 이 생물의 5개의 분류는 언젠가 찾아보면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반드시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모가 있고 원생생물이 있는데 원생생물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건 단세포고요. 여기 원생생물은 원생생물 말고 여기 지금 보시면 원생생물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메바, 집신벌레가 들어가고요. 이 균류에 뭐가 있냐면 효모가 있습니다. 이 효모가 곰팡이 종류인데 특이하게 혼자 다녀요. 혼자. 곰팡이 효모가 어디 넣는 거예요? 빵에다가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효모인데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쓰는 게 효모인데 이 친구들이 곰팡이 우리 그 된장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뭐예요? 콩을 위에 달아놨어. 그게 곰팡이가 필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효모가 단세포인데 곰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로 분류가 되고 이 효모 혼자 단세포다. 그래서 단세포는 원핵생물, 효모, 원생생물 이렇게 세 파트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단어 하나만 보고 갈 건데요. 남획이란 말이 있어요. 남획. 남획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약 같은 걸 마음대로 막 쓸데없이 효과 상관 안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이럴 때를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 이게 굳이 약에서만 해용되는 게 아니라 남용이란 건 뭐냐면 내가 써야 할 만큼보다 더 훨씬 많이 쓰는 건 남용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포획자의 획자 가져온 거고 제가 이거 단어가 생소해서 가져온 건데 인간이 마구잡이로 잡는 거 이거 사실 간단하게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밀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초등심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은 많지 않고요. 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할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속해요? 우리는 소비자에 속하죠. 그렇죠? 식물 같은 것들이 생산자에 속한다. 왜냐면 얘네는 어디서 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어내니까 이 친구들은 생산자, 우리들은 소비자, 나머지 곰팡이나 배설물이나 동물들의 시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는 애들이 분해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는 햇빛, 물, 공기, 흙, 온도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이 사슬과 그물이 나와 있는데요. 사슬이 여러 개가 겹치면 뭐가 됩니까? 그물이 되죠. 그렇죠? 사슬이 여러 개가 겹치면 그물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는 이 수가 이 층수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이 넓이가 정해지는 거고 요걸 통해서 이제 잡아먹힐 애가 느는 건지 잡아먹을 애가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먹는 애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는 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만 잘 천천히 생각하시고 푸시면 아마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식물과 에너지 전까지 개념 파트는 쭉 한번 봤고요.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식물과 에너지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고등풀이와 수염풀이는 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림으로. 보시면 수염풀이는 진짜로 이렇게 사람 수염처럼 나 있죠, 그렇죠? 수염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나 있고 고등뿌리는 가운데 굵은 원뿌리 주변에 겹뿌리가 나 있는 겁니다. 원뿌리 주변에 겹뿌리가 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원뿌리랑 겹뿌리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뿌리는 구조도 나와 있는데요.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뭐니 뭐니 해도 뿌리털입니다. 이 친구가 흡수에서의 90%를 다 뿌리털이 혼자 담당해요. 뿌리털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돌출된 구조인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세한 정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표피세포로 되어 있다가 또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의 표피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털이 아까 90%의 흡수를 담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으로 넓혀에 가늘고 길게 이렇게 쭉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흡수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흡수의 90%가량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관을 먼저 볼 건데 물관은 뭐 흡수하는데요? 뭐가 이동하는데요? 흡수가 아니라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통로. 그 다음에 체관은 양분의 이동통로. 그럼 무기양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금속들,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 양분은 뭐냐면 포도당, 녹말, 설탕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물간 세포는 죽은 세포들이고요. 왜냐면 물이랑 무기양분은 단순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굳이 살아있는 세포가 옮길 필요가 없어서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관은 살아있습니다. 체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양분 같은 걸 이동시킬 때는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고 물과 무기양분 같은 걸 이동시킬 때 죽은 세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장점과 뿌리골무가 있는데 생장점은 뭐냐면 뿌리가 자라나가기 위한 사람으로 치면 성장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뿌리골무는 왜 사람도 성장판이 닫히면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장점을 방어해주는 흙이 이렇게 그 주변으로 덮여 있을 때 뚫고 나가다 보면 원래 우리가 맨손으로 흙을 파면 손이 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골무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미안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흡수겠죠, 그렇죠? 흡수인데 특히나 물의 흡수가 매우 중요해요. 왜? 미리 얘기하자면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 탄소랑 누구예요? 물이니까 물. 이 친구 물. 물을 이제 여기서 뿌리에서 얻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시면 산투랑은 뭐냐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건데 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보면 물이 여기는 100개가 있고 물이 여기는 10개가 있으면 당연히 물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물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산투입니다. 산투. 그러니까 저농도는 농도가 낮다는 건 얼만큼 어떤 느낌인 거예요? 뭐가 섞여 있는데 물의 비중이 작고 물의 개수가 좀 적고 다른 것들의 개수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느낌이고 농도가 낮다는 건 물이 훨씬 많고 다른 것들의 비중이 더 작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많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산품 거죠. 그렇죠? 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도 비교 외우지 마시고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어디서 와요? 흙에서 뿌리털 타고 피층 그 다음에 물과 이렇게 들어가죠. 내피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피 너무 깊은 내용이에요. 뭐 그나마 외우고 싶은 사람은 피층 바로 안쪽이 내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내피까지 봐야 할까 싶어서 내피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피층은 뿌리층 바로 안측층을 피층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당시 물관 나오죠, 그렇죠? 왜? 물관이 물과 무기형의 이동 성분라서 물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다시 말하지만 주거 임대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뿌리의 기능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호흡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로 묶어가지고 암기하시면 아무나 암기가 잘 되니까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대로 외우셔도 되고 이대로 외우셔도 되고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옵니다. 줄기는 잎에서 만든 것들 플러스 뿌리에서 흡수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뭐 열매도 되고 식물의 각종 부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관도 있고 채관도 있고 형성층도 있죠, 그렇죠? 물과는 뭐의 이동성분하고요? 아까 했죠. 물과 무기한 체과는 양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형성층이 좀 특이한데 형성층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시면 형성층은 뭐라는 거냐면 말 그대로 형성하는 겁니다. 뭘? 물관과 체관들.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물관 만들고 바깥쪽으로 체관 만들고 이 방향 기억해야 돼요. 안쪽으로 물관, 바깥쪽으로 체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얘가 점점 두께가 양쪽으로 커지는 거죠. 왜? 오래된 것들은 점점 이쪽으로 밀려날 거고 이쪽으로 밀려나면 아래쪽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니까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쌍떡잎과 외떡잎 식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 사진 하나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게 그 네, 형성층이 계속 네, 가면 네? 계속 쌓일 수가 없잖아요. 형성층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계속? 예, 한계가 늘어나면 이렇게 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형성층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형성층은 요 한 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얘가 이렇게 그냥 계속 만들 뿐이에요. 이 층은 유지가 되고. 요 아, 안쪽에다 이걸 밀면서 만들고 밀면서 만드니까 이게 두께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죠. 형성층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층은 사실 쌍둥이식물에서만 발현되고 이렇게 링 모양으로 하나가 있고 여기서 안쪽에다 뭐 만들고 바깥쪽에 만들고 이게 반복할 뿐이지 뭐가 여러 개가 생기진 않아요. 이해되나요?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 교재 파일로도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다운받아 오는 걸로 보고 막판에 절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쌍떡잎과 외떡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얘기를 모르면 여기 잘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떡잎수라고 나와 있군요. 근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잎이란 건 식물의 씨앗을 땅에 심자마자 나오는 잎이 떡잎이에요, 떡잎. 그래서 우리가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식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심자마자 나오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사람을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어른 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떡잎은 씨앗을 심자마자 나오는 잎인데 그게 두 쌍, 뭐 실제로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쌍으로 나면 쌍떡잎 식물, 하나 이렇게 쑥 쏟아서 나면 매떡잎 식물입니다. 요걸로 일단 구별하고 얘네가 이걸로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다발이 규칙적인 게 쌍떡잎이고 불규칙한 게 외떡잎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부피 성장이 균일하게 안 되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가 없어서 나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잎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주로 벼, 보리, 수수 이런 식으로 열매들이 되게 작고 가는 것들이 주로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식물은 나무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줄기가 점점 더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두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뿌리도 하나 알고 왔으면 좋아요. 고든 뿌리와 수연 뿌리인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뿌리의 역할이 조금 더 약하겠죠. 왜냐하면 뿌리가 굵지 않으니까. 얘는 뿌리가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무처럼 커져도 견딜 수 있는 방법 반면에 얘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수연 뿌리, 고든 뿌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약간 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인데 제가 중수업이니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잎이 지금 보시면 잎맥이 그물처럼 돼 있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막 사방으로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게 싹덩이 식물이고 나란히 맥은 잎이 자란 방향으로만 잎맥이 지나갑니다. 요게 나란히 맥 그물맥.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오간 것 같은데 꽃에
꽃잎의 수가 4에서 5배수가 있고요. 3의 배수이거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4나 5의 배수가 쌍꽃잎이고 3의 배수가 맷떡잎 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 하나 이제 책에서 알고 가야 될 건 이 친구 공소나 백합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만 좀 알고 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이것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온 친구들 요 파일이 없으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참가자분들 어차피 제가 기록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참가한 친구들 숫자 좀 찍을게요. 자, 돌아와서 줄기의 기능은 뭐예요? 저지가 아니라 흡수가 아니죠, 그렇죠? 운저지입니다. 자 보시면 얘는 나머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흡수가 아니라 흡수는 뿌리에서 하는 거고 운반하는 게 줄기다. 운반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줄 잎의 구조와 기능 요거 하기 전에 잎의 구조와 기능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 메모리가 다 돼서 한 3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또 마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잎을 봐야 되죠, 그렇죠? 잎을 보시면 요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교재 그림이. 그래서 이제 잎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위쪽이 표피고요. 아래쪽도 그렇죠. 아래 표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엽록체를 포함한 세포들이 방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빽빽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울타리 같다라고 해서 울타리 조직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해면이 스폰지의 뜻이에요, 스폰지. 제가 아까 이 해면 조직, 해면 생물택에서 뭐에 속한다고요? 뭐에 속해요? 이거 제가 산호라 그랬었죠, 그렇죠? 산호가 가만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빛을 빈틈없이 받기 위한 울타리 조직, 아래쪽에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광합성이 필요한 친구들,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들어갔다 나가는 해면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합성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고요. 표피부터 보시면 잎을 감싸는 한 겹의 세포층이죠. 그렇죠? 한 겹입니다. 엽록체가 없어요. 광합성 일어나지 않고 사실 이 표피들은 죽어서 살아있는 세포들이 아닙니다. 그냥 겉에 보호만 하고 있는 우리 피부에 때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때도 피부 세포들이 이미 죽어서 우리 몸에 붙어서 보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를 가진 세포가 빽빽하게 얘는 광합성 가장 활발한 파트. 어디? 바로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그 다음 해면 조직은 엉성하게 배열됐다. 포인트고요. 인맥은 물관과 체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인맥. 그래서 얘네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든 포도당을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물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광합성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공과 공변세포는 요 아래쪽에서 볼게요. 여기가 기공이고 여기가 뭐예요? 공변세포죠. 그렇죠? 자, 보시면 공변세포는 여기 엽록체가 있고요. 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이 덩어리 필요가 없는데 엽록체가 있어서 기공을 이루는 공변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네가 광합성을 한다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광합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얘네가 왜 광합성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공을 왜 열어요? 증산작용 때문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필요 없는 산소를 내뱉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합성 뭐 때문이에요? 자, 기공을 여는 거야? 광합성 때문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때 열어야 되죠. 그쵸? 그랬을 때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언제 하는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C가 광합성을 하면, 지금 광합성이 이 잎에서 뒷면에 있는 얘가 광합성을 할 정도면 여기는 얼마나 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광합성이 되면 당연히 잎의 윗부분이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 막 미친 듯이 할 테니까 내가 열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는 건데 이걸 여는 것도 사람처럼 근육이 달린 게 아니라 삼투압으로 열게 됩니다. 삼투. 아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열리냐면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포도당이 생성되죠. 그렇죠? 포도당이 생성되면 이 안쪽에 농도가 올라가요. 왜? 포도당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물이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빵빵하게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푸는데 부푸는 데서 안 멈추고 왜 이렇게 벌어지냐? 여기 두께가 나와 있는데 안쪽이 더 두껍고 바깥쪽이 더 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더 많이 휘고 여기가 덜 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변세포 핵심은 광합성을 한다. 왜 열리는지 원리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여기서 수증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물 상태에서. 그래서 빨래가 마를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가 마를 때. 네, 의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물을 때려 올릴 수 있고 체온 조절 가능하죠. 제가 증산작용하면 땀이라고 했으니까 식물체 내 수분량 이거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기압로 농축은 뭐냐면 물이 날아가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상승의 요인은 증산작용 아까 했고요. 그다음 물 분자 염집력, 그다음 모세관 현상을 둘이 묶어서 교환하시고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손해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하고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흙이 누르는 무게 때문에 물을 한번 흡수하면 이게 위로 짜진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화학성,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비단에너지를 양분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제 들어봤죠, 그렇죠? 재료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뭐냐면 포도당과 상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 에너지 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의 광합성인데, 광합성의 정확하게 반대가 뭐예요? 이 호흡입니다. 잘 보시면 포도당 산소가 만나고 포도당 산소가 만나서 이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본 수업 때 빛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게 광합성이고 그거를 빛에너지를 빛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생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현상이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다가 저장된 빛에너지, 우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포도당이 목말도 그렇고. 그럼 탄수화물을 먹는 건 뭘 먹는 거냐면 태양빛 에너지를 먹어서 그렇죠? 이걸 뭘로 바꾸는 거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꿔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념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 자료는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줌메이에서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는 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네 문제씩만 풀어봅시다. 네 문제씩. 1번에 그림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으로 검정만 A와 B와 같이 장착하여 자리 비치는 곳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 알루미늄 박이 있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될 겁니다. 1번 광합성 결과 발생한 기체는 시험관 위쪽에 모두 모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여기 모이겠죠. 그렇죠? 기체가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맞는 말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충을 빛이 없어도 절대 안 되고요. 3번에 A의 물 높이는 증가한다. 물 높이가 증가한다는 건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건데 왜 빨려 들어가요? 그럴 리는 없죠.
검정말이 호흡을 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쓰는 거 아닌가요? 검정말이 호흡을 할 때는 물에 녹고 있는 산소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비시험관의 물높이 변하죠. 왜냐?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광합성을 하면 그게 뽀글뽀글 올라가니까 여기에 기체를 채워서 물의 높이가 내려가겠죠. 불을 갖다 대면 불이 꺼진다. 아니요. 발생한 기체는 산소니까 불이 더 잘 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바로 풀었으니까 좀 아쉽게 그렇죠. 바로 풀어서 아쉬우면 제가 그거를 잠깐 띄워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표는 어떤 식물의 잎과 줄기에서 녹말과 설탕의 양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것 같다. 오후 2시 때 뭐가 많아지냐면 녹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다음 밤이 되면 설탕으로 체관 타고 딴 데를 보내야 되니까 설탕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녹말은 수천 개, 만 개까지도 연결이 된 거고 포도당이 설탕은 딱 2개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이 형태로 만들어서 체관으로 내려보내는 거.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막 떠올라야지 생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오전 6시보다 오후 2시에 광합성이 활발하다. 그렇겠죠. 지금 녹말도 안 생기고 설탕도 안 생겼고 얘는 해 뜨자마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후 2시에 광합성이 활발하겠죠. 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포항이 있기 때문에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고 싹 다 바꾸는 경우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지 않고도 녹말의 형태를 입으시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저장해놨다가 밤에 설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러스 2개였다가 플러스 하나로 바뀌면서 이 플러스 하나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아래로 넘어갔죠. 그렇죠? 오후 8시경에 녹말의 양이 줄고 설탕의 양이 많아진 것을 보아 밤에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을 내주시면 돼요. 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제가 한 시간 좀 드릴게요. 지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 A와 B에 같은 양의 물과 검정을 넣고 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제 CO2 이산화탄소 공급을 한 거고요.
B에는 어디서 보자. 뚜껑을 열고 향불을 넣었다. 그럼 불이 커지는 건 A겠죠. 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을 했을 테니까. 에탄올 또 중탕한다. 이거 이제 색을 빼기 위한 거고, 초록색을 없애버리고 낙엽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제 녹말 검출하는 거죠. 이것도 A만 나오겠죠. 시험 3과정 결과. 향불이 커지고 B에서는 잘 타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심지어 날솔을 걸어 넣었으니까 B는 더 잘 꺼지겠죠. 호흡만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들었을 거고 B는. 실험하는 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잎을 단단하게 하는 색을 빼기 위해서다. 시험 과정 오해 결과 A의 영록체는 청량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영록체에 녹말이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고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아무 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색깔 이렇게 색이 있으면 여기 영록체는 알갱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안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과정 오를 통해 광합성분과 생성된 양분이 잎의 푸드랑 형태가 아니라 녹말 형태고, 실험 결과 O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녹말만 검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1번. 그럼 이제 이 단원에 대해서는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제가 이 파일은 지금 채팅 친 사람이 있나요? 일단 저희 반 친구들한테는 다 나눠줄 거고요. 문제 이거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요구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기 보내줄게요. 어차피 우리 학원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17번 치울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 다 풀고 난 다음에는 저희 생물 다양성 파트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네, 또 17번만 풀고 이제 다양성 넘어갑시다. 이제 보시면 밀폐된 유리종에 촛불을 넣어두면 얼마나 촛불이 꺼진다. 식물을 넣어주면 더 오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광합성으로 뭘 생성하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가에서 촛불이 꺼지는 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있는 산소를 다 쓰면 꺼질 테니까. 가에서 식물은 광합성만? 아니야. 호흡도 하는데 광합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소를 내뱉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죠. 호흡작용만 일어난다. 다에서는 호흡작용만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 암시를 덮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식물이 탁해진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공기가 탁하다고 하고요. 산소가 많으면 탁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 때문인 게 맞습니다. 5번에 식물은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얘가 가장 오래 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덜 탈 거고 얘는 거의 많이 못 타겠죠. 왜? 호흡을 통해서 보시 그림에도 불이 꺼져 있는데 호흡을 통해서 얘도 산소를 쓰고 얘도 산소를 쓰니까 두 배를 써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불꽃이. 그럼 우리 생물 다양성을 합시다.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근데 봅시다. 이거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요랑벌레 같은 종이 같은데 특징이 다르다는 변이고요. 비가 올 때 이제 적응한 거죠, 그렇죠? 적응한 거죠, 그렇죠? 가는 변이가 있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맞춰지는 거고, 적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이고요.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지는 거죠. 저 변이에서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게 다르니까 그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아지었으면 종끼리 다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당랑이랑 말이랑 비슷한 거 말고 당랑이랑 막 사자랑 비슷해야 되고 그런 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고, 그렇죠? 새 부리 못 따라가요? 먹이 따라가니까 먹이가 새 부리를 픽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맞는 말. 정답은 4번입니다. 오, 11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네, 한번 봅시다. 여기로 갈수록 지금 상위 분류관계. 여기로 갈수록 디테일하다라고 했었어요. 같은 종의 생물은 모두 같은 과에 속한다. 종까지 같으면 얘가 다 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기. 같은 문이 같은 거죠, 그렇죠?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 문만 갖고 강은 다를 수도 있죠. 일로 갈수록 더 디테일할 테니까 답은 2번이네요. 개는 가장 큰 단위다. 맞고요. 여기 끝에 있을까? 순서 없이 나타낸 거구나.
제가 다시 쓸게요. 뭐 같은 종인 건 1번 상관없고요. 어차피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문은 강에 속한다. 틀렸고요. 개는 가장 큰 단위다. 맞죠? 그쵸?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종은 생물을 분류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모든 같은 생물의 문의 생물은 같은 여기가 문이 같다면 같은 강에 속한다. 이거 틀렸고요. 여기 기본 단위란 말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가장 기본 단위는 제가 알기로 개로 돼 있어요. 개. 근데 같은 문의 생물은 문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강에 속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은 여기 가장 디테일한 단위니까 뭐 기본이 되는 단위다라고 알고 갔어도 될 거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하려고 좀 꺼내왔는데 말과 당나귀에서 자손이 태어나. 얘네들은 종이 다르죠, 그렇죠? 종이 다른 사이에서 노새라는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이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서 노새 아빠와 노새 엄마가 만났을 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물학적 종의 정의다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종이 다르다고 구별하는 건 우리가 특징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로 구별할 때는 형태학적 종의 정의라고 하고 생물학적 종의 정의는 뭐냐면 이 약간 애매한 종이 A종과 B종이 있을 때 얘네들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얘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A랑 B가 같고요. 생식 능력이 없으면 A랑 B랑 다릅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4번만 하나만 보고 이제 그 얘기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 마지막 문제부터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위 단계는 원핵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균류,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원생이고 원생. 얘가 원이 이런 자 원시할 때 원. 그래서 개체가 오래됐다 이런 뜻이고 얘가 균류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균류랑 동물이랑 식물이 원생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시에 속하는 생물은 운동성이 있다. 자, 균류와 식물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없습니다. A와 식물계가 속하는 생물의 공통점은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A에서 광합성하면 누구예요? 남생이겠죠, 그렇죠? 원생 생물계와 A에 속하는 생물의 공통점은 세포에 핵이 없다. 자, 원생 생물계도 핵이 있고 얘는 핵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동물계와 C에 속하는 생물의 공통점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C가 어디죠, 그쵸? 균류죠, 그쵸? 그 다음에 동물계 공통점은 양분 합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균류도 서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B에 속하는 생물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쵸? 원생생물, 그쵸?
그래서 정답은 2, 4, 5입니다. 2, 4,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저랑 바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파고스 땅 거북 무리에서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가 나타난 경우를 상수하나 나와 있는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좀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다. 나와 있는데, 기억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변이는 기본적으로 다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님이 키가 크면 아들도 보통 키가 크듯이 어느 정도는 다 전달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예외가 있지만 생물 문제 풀 때는 과학 문제 풀 때는 예외 없이 다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의 거북은 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목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있죠. 다른 거북보다 목이 더 긴 거북이 이 거북이가 있는데 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긴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적응은 어떤 거냐면 자연이 특정 변이를 선택을 하는 거지. 목이 길어지고 우리가 그러면 팔이 모자라서 항상 바쁘게 살면 팔이 하나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팔이 세 개가 있는 사람 있으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디귿보나 니은이 생존에 유리하여 많은 자손을 남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키가 큰 선인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키가 작은 선인장이면 목이 짧은 고기가 좋죠.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고 굳이 길 필요가 없죠. 길면 괜히 걸그치고 거북이가 목이 길어봤자 등딱지 이렇게 숨기기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거, 대부분 환경에서 유리한 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했으니까 녹화본도 유튜브에 올려줄 거고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명단 점검 좀 할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 저희 반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희 반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은 그 이영학 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가지 마세요. 잠깐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